자, 이제 세 번째 강연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연은요, PF 리스크 본격화, 증권사 위험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윤홍 교수님께서는요, 국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PF와 기업 신용 리스크 관련한 심사 업무를 맡으셨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리서치 내용은 많이 이렇게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게 진단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증권사가 굉장히 어떤 PF 쪽에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금융관동원에서 증권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현실성 있게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챕터를 뒀습니다. 첫 번째, PF 위험 확대, 그리고 증권사 PF 사업성 악화, 증권사 신용 리스크 위험 확대, 증권사 PF 관리 방안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PF 위험 확대는요,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이해하시죠? 12년 전, 13년 전에 우리가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PF 사태가 좀 심각한데, 현재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저축은행 사태 못지않게 지금 사업성 면에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앞전에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 시행사가 있고 건설사가 무한 책임을 졌습니다. 연대보증 채무 인수했죠. 그리고 금융기관에 PF를 했죠.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거는 시중은행에서 했죠. 그리고 신탁사가 자금 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증권사가 이제 PF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증권사가 자금 보충이라는 확약을 통해서 리스크를 분담을 했고, 신탁사가 책임지고 확약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건설사에서 증권사와 신탁사로 리스크가 이제 확대된 거죠. 이런 구도로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년 전에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견건설사가 많이 연대보증을 했고, 그리고 저축은행이 PF 대출하다 보니까 중견건설 자산가치 하락, 분양이 되질 않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견건설사가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디폴트가 났고, 이로 인해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보면 대부분 중견건설사, 대부분 구조조정이 됐죠. 워크아웃이 됐고, 기업회생 절차,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저축은행 사태 위험이 발생을 했죠. 최근에는 좀 어떻게 변했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했죠. 그리고 건설사가 신용공여를 한 것도 맞습니다. 책임증목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신탁사가 중견건설사에서 책임증목 확약이라는 트리거 조항을 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됐죠. 그리고 이금융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떨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건설사 구조조정 보면 워크아웃, 태운건설, 기획생절차 건설사들이 하는데, 앞으로 올해는 중견건설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이런 어떤 위험에 노출돼서 디폴트 위험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사태와 지금 사태를 비교해 보면, 앞전에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매출액만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금리가 높지 않았고 공사 비용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NPL 채권, PF 채권을 갖고 있으면 20%만 할인해도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냐? 매출액은 감소한 건 똑같은데 PF 금리가 상승했죠. 그 이유는 뭐냐? 건설사들이 공사비 확보 조건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공사비까지 다 펀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 비용이 40~50% 올랐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지으면 공사비가 480만 원 그랬는데 이제는 800만 원, 90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올라서 사업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PF 대출 채권을 시장에 내놨을 때 20~30% 할인해서 사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위험이 더 확대된 거죠.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보다 사업 안정성이 굉장히 더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설사 오카이 됐죠. 태형건설이 도급성이 16입니다. 오카이 됐어요. 그 앞전에 오카 되기 전에 앞전에 회사채 등급 A-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부도 등급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대주단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태형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브릿지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나오질 않는 거죠. 결국 손실은 다 금융권이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위험이 도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금융권에서 그 손실을 다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이 되려면 매물 부담 완화돼야 되고 매수세가 회복돼야 되고 투자 심리가 확대돼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데 말 그대로 앞전에 사업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건설사들이 신용 위험이 회복이 된다든가 금융권의 건전성이 회복되려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PF 관리를 증권사를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저금리 상태다 보니까 사업이 분양도 잘 되고 위험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레고 사태 터지고 어떤 위험이 전개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흡수해야 될 시간이 너무 낮은 거죠.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이 확대되고 있죠. 시행사의 대부분이 자기 자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축은행만 20% 에코티 기준을 뒀고 나머지 금융기관은 에코티 조건을 두질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돈 없이 다 사업을 한 겁니다. 그 도덕적 해이가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수수료를 증권사가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5%, 8% 이렇게 받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증권사 직원이 너도 나도 이렇게 대부분 PF로 다 뛰어들인 거예요. 이 금융권에 실력 있는 사람이 다 PF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F 시장이 교란된 거죠. 안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위험한 딜에 많이 끼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 직원들 범죄에 노출됐어요. 수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개발 사업에 지분도 투자하고 개발 사업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덕적 회의가 확대돼 버린 거죠. 그래서 증권사의 어떤 PF 시장이 주택 공급의 확대의 어떤 장점도 있었지만 PF 시장을 교란시킨 어떤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사업성 악화를 보죠. 리서치 차원은 모든 게 나왔기 때문에 왜 이게 브릿지에서 본 PF로 전환이 안 되고 PF 사업장이 위험한 건지를 한번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일단은 국내 경제 성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기준 금리가 2% 차이가 나고 가계부채 상승으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성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매매 변동률 추이가 매각 가격 변동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지금 소폭 금년에는 올랐다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 대출이 이제 증권사 대출 한번 봐볼게요. 기준금리가 낮았을 시기에는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PF 대출에 집중한 거죠. 본 PF, 브릿지 대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축은행, 여신전문, 상호금융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어떻게 되냐? 지금 금융감독원 통계에서는 뭐 17.28, 뭐 4.6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증권사의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에서 연장을 해줬죠. 이자를 내지 않고 무수익여신 연장을 해줬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제 생각으로는 60% 이상 PF가 양호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과 은행, 증권사가 또 회계 대체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회계 대체를 많이 했는데 증권사도 좀 대형사가 좀 참여를 했죠. 근데 회계 부동산도 지금 하락 추세되다 보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로 많이 참여했고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요. 앞전에 이렇게 말씀 연도별 건설공사 추입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재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 있어요. 자재와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사들 내놓는 공사비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에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전에 이거 사업 수지를 분석할 때 어떻게 했냐? 분양률로 앞전에 경기가 좋을 때 분양률로 검토를 했어요. 분양만 하면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금융권에 조달할 수 있는 그 대출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낮았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부동산 시장이 하락됐죠. 그리고 공사비를 확보해달라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나 공사비 확보 조건 아니면 참여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펀딩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나눠야 되고 공사비까지 확보하고 토지비용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사업비도 확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높은 이자, 공사비, 매출의 감소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 브릿지가 본 PF로 전환되지 않는지 현실하게 나타내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이 이렇게 브릿지론,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로 나눠서 대인 투자도 한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로 했을 때는 LTV가 81.5%인데 이제 사업성이 나오질 않는 거죠. 대부분 사업을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금융권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게 누가 사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수지를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평당 가격, 매출액, 그리고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나누죠. 매출액이 이렇게 예전에 최초 시기가 좋았을 땅을 샀는데 이때만 해도 사업성이 이렇게 양호했어요. 공사비도 낮았고 매출액도 높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비, 이제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죠. 금융비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 토지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러면 매출액 감소, 사업비 올라갔어요. 그러면 PF 대출 채권을 갖고 있는 토지비를 깎아야 되는 거죠. 깎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 나오려면 500억 이상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은행에서 손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지방사업장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 지역, 그리고 인기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은 똑같이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데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고 토지 가격을 너 그냥 공짜로 해서 사업하게끔 해줄게. 그렇게 해도 사업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취급했던 거, 새마을금고가 취급했던 거, 이금권에 했던 그 브릿지론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죠. 대구광역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하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공사비는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 땅 내가 다 줄게, 너 사업해. 그래도 사업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 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살펴봤습니다. 5개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런 사례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감정가로 했을 때 이렇게 나가서 사업성이 나올 거라고 해서 취업을 했는데 토지 가격을 다 이렇게 깎아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단기간에 되질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자본력이 좋은 대형 증권사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중견건설사는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 수지 면에서 사업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보다 사업성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세미나를 지금 한 5번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매출액은 감소했고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본 PF로 전환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융권의 브릿지론이 갖고 있는 금융권이 굉장히 부실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 신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죠. 건설사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신탁사가 또 이렇게 했던 게 책임증 확약이라는 게 있는데 분양을 하고 있는 것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사에 부도가 나면 이제 신탁사도 재무 건설성이 안 좋아져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부실 위험 확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행사는 자본력이 떨어지고 건설사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금융권, 브릿지론, 새마을금고,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 했던 게 부실이 발생하죠. 신탁사라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금융권 전반적으로 위험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 확대를 한번 볼게요. 증권사의 어떤 신용 리스크 위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는 아까 말씀드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죠. 위탁 매매, 자산 관리, IB를 통해서 수익 기반 형성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데 증권사가 대부분 유사한 사구도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차별화된 구축이 어렵다. 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고 차익 부재 대국의 부채 비율이 높은 구조이고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시중은행 계열사의 증권사는 금융 지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통제가 잘 돼 있는데 구의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는 증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도 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차별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는 신용평가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 산업위험, 시방 지배력, 자기 자본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업 순수익 점유율, 그리고 경영 및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중은행, KB나 신한은행 그런 데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어떤 리스크 테이킹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그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성이 좀 있어서 증권사들이 신용 등급 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비율을 놔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봤어요. 대형 증권사와 중형 증권사, 소형 증권사 나눠봤는데 여기에서 빠진 증권사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재무제표가 공시가 안 돼서 제가 공시된 어떤 증권사만 차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대형 증권사 같은 자본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본력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2억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충분하게 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 높지만 PF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후순위 조건으로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PF가 좀 위험하다. 그리고 소형 증권사는 자본금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만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증권사에도 자본금에 따라서 대형과 중형, 소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권사 재무 건전성을 보면 PF를 많이 했던 증권사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대부분 시중은행보다 굉장히 위험이 좀 높은 거죠. 높고 지방 사업장을 많이 하고 오피스텔을 또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NCR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떨어진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로 좀 나눠보면 이 세 가지 위험을 내가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위험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본이 얼마 갖고 있냐. 두 번째, 리스크 관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세 번째, 평판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대형 증권사 중에 은행 계열사, 증권사라든가 또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 관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최우수로 잡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높은데 B, C급, D급 같은 경우는 PF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최대 주주가 이거를 완충 능력을 해서 지원을 해줄 건가 아니면 내가 매각을 할 건가 그 정도로 PF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 면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 쪽은 자본력도 부족하고 지원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걸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를 보면 대형 증권사 같은 굉장히 어떤 자기 자본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과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떤 위험성이 높지 않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PF 후발 채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재무 건전성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와 반면에 이제 메리츠 증권 좀 많이 했더라고요. 무발 채무가 많이 있어요. 돈도 물론 많이 벌었지만 PF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좀 현재보다 좀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대형 증권사에 비해서 자본력은 낮고 최대 주주가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증권사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형건설가를 볼게요. 대신증권은 굉장히 좀 PF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브릿지론이 많이 없고 착공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착공하는 사업장이 많더라도 사업비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상환될 수 있는 그 여력은 굉장히 리스크가 좀 높아진 거죠. 아무리 분양이 잘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건설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분쟁이 또 심하게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는 좀 완충률이 떨어진다 생각이 들고요. 교보증권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수익성이 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 하나투자증권 우발채무, 유한타증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이투자증권은 제가 봤을 때는 자본금 대비해서 굉장히 PF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위험하다 그러면
뭐 DGB 금융지주에서 지원을 해줄지 아니면 손실을 보고 매각할지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증권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중견건설사들이 PF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큰 재미를 봤는데 이렇게 위험이 오다 보니까 리스크 테이킹과 위험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형으로 갈수록 이렇게 자본력이 낮기 때문에 이 어떤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해답을 한번 좀 제가 찾아보고 고민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트에 공시하는 거 보면 건설사나 증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시를 이렇게 합니다. PF에 대해서 매입 합약을 이렇게 했고 약정 금액이 얼마고 약정 잔액이 얼마고 이것만 이렇게 다트에 공시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PF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되냐? 분류를 공동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공사 도급 금액은 얼마고 PF 금액은 얼마인데 공사비 지급했는지 미지급했는지 그리고 PF도 상환했는지 미상환된 금액이 얼마인지 분양률, 공정률 그리고 건설사 신용 보강, 약정 기간을 이렇게 딱 나타내서 투자자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시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건전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트에다 이렇게 PF 대출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미착공되고 있다. 미착공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 미착공되고 있는지. 이런 사유를 또 적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시 내용을 좀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에코티가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앞전에 저축은행 사태 때 사태가 이제 터졌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에코티 20%를 넣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자가 20% 에코티를 넣어야만이 대출을 이래저래 해준 거죠. 근데 다른 금융권은 아무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캐피탈, 증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 에코티 기준을 넣어야 된다. 단 A0급 이상의 건설사가 신용보관한다. 그럼 이 조건을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증권사나 전 금융권에 이 조건을 넣어서 안정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일단 돈을 넣지 않기 때문에 시행사들이 그냥 내 돈 없이 하는 거죠. 도덕적 해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 PF 수수료죠. 이걸 보면 정말 이렇게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버나. 이게 보면 네이버에 막 돌고 있습니다. 어디 뭐 사장은 65억을 벌었어요. 이런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말 그대로 수수료를 한번 땡기면 그걸 수익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뭐 수수료 5%, 8%한 거를 바로 수익으로 반영해버려. 이런 구도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상환되지 않으면 그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도덕적 해이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위험한 여신에 집중하는 거죠.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이 통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PF에 대해서 상환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주질 않아야 돼요. 그래서 상환되는 조건으로 넣어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수수료 체계를 굉장히 관리만 잘했더라도 이렇게 증권사가 PF를 공격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한테 이런 PF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된다. 현행에서 앞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은행에 비해서 시스템 관리가 떨어지죠. 우리가 시중은행이 왜 그렇게 PF 관리가 잘 되냐? 은행에서 시스템 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첫 번째, PF 내부 규정이 없어요. 은행에 비해. 은행은 뭐 건설사 익스포즈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내부 등급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사업성 검토 능력과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굉장히 내부 규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사장이 하라, 뭐 누가 한다 그러면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내부 통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한도 조장의 내부 신용 등급 PF 사업성 검토가 명확해야 돼요. 내부 통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PF 감리 부서가 없어요. 뭐 은행 같은 경우는 PF 대출하면 심사액을 떠나서 나머지 감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진행 상황에 계약상 제대로 했는지 이런 감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부재가 일어납니다. 여신 심사위원회 통과가 되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과 같이 PF 감리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관리 부서가 또 있어야 돼요. 대출이 나가고 뭐 약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 단계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PF 관리의 문제점이 좀 있는데, 사실상 사업성이 없어요. 대부분 PF 사업 중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각 연장을 명확한 기준도 없고 PF 기준 없는 어떤 부실만 양상하는 이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금융권 손실만 지금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해야 된다. 은행의 자율에 맡겨서 간섭하지 않고 이제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PF 구조조정, 개발업자가 자본금이 없고 신용금이 없고 사업이익이 없는 걸 매각을 바로 시장해야 된다. 사업성 판단의 객관성을 좀 해서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증권사 PF 수수료를 제한해야 된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치닫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 PF 수수료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PF 가이드라인을 해서 전체 사업장 기준 자기 자본 20%를 이제 전금융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건설사 PF 우마 채무를 다트에 다 공시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증권사 시스템을 또 경비를 해야 된다. 심사부, 감리부, 관리부를 다 넣고 대표이사 본부장의 개인 의견에 따르지 않고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사 익스포저와 내부 신용 등급 취급 기준도 명확히 해서 시스템만 정비한다면 앞으로 위험이 또 아무래도 줄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서치보다도 어떤 PF 심각성, 내부 통계 기능 이런 면을 좀 개선한다면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홍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부동산 PF 현황과 사업장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